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만약에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전세가 정말 달라진 상황이다. 일본이 승리했고 미국이 패망을 했을 때 나온 영화들은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 나왔어요. 하이캐슬. 예. 그게 일본이 태평양전에서 이겨가지고 맨 인더 하이캐슬. 일본이 미국을 지배하게 버린 거야. 나치하고 이제 그 영화 나왔어요. 시리즈물 그죠?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잠시 참전도 안 했었고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그런 영웅들도 있었고 그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반성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늘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일본은 언제부터 저렇게 야욕이 있어서 항공모함까지 만들었을까.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을 할 때에 소총이 있을까 말까 할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죠. 항공모함 만드는 일본인데도 우리는 태극기 하나 들고 앞에 나가서 독립을 외쳤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대한민국도 항공모함을 지금은 만들지 못하잖아요. 아니 만들 능력은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도요? 허가를 안 아니 허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만들면서 운영을 우리가 보통 이래요. 운영. 야 항공모함을 만들면 야 우리 세계 조선 1위인데 우리가 항공모함 왜 못 만들어? 그거잖아요. 만들었어. 네. 거기다 비행기를 실어야 돼요. 비행기를 어떻게 실 거예요? 요번에 KF 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걸 해군용으로 개조하자. 근데 요거 해서 깔랑 이렇게 해놓으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세금을 또 어마어마하게. 예, 이게 그 다음에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안 좋잖아요. 항공모함 함대를 하나 만들면 몇천 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원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지금 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무인기를 운영하는 항공모함을 만들자. 그런 컨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핵으로 하면은 이건 다 핵으로 하잖아요. 그걸 또 허락을 또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통상적인 추진 기관을 할 수는 있어요. 원자력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제 미국밖에 없죠. 중국도 이제 하려고 해요. 러시아는 원래 디젤이죠, 없었고, 아직까지. 예, 러시아는 원래 없었고, 디젤이라기보다는 뭐 가스터빈 엔진으로 갖고. 가스터빈 엔진. 근데 대부분의 지금 경항공모함들은 대부분 가스터빈 엔진이나 이런 걸로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에서 핵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급자족을 하고 오랫동안 배 위에서 작전 지휘를 하고 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항공모함이라는 배의 성격이 뭐냐면 굉장히 공세지향적인 함정이에요. 어딘가를 가서 때려넣어.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과시형이에요. 그래, 이런 거 있다. 그래. 근데 미드웨이 이게 전 세계 개봉해서 일본에서는 흥행을 별로 안 하고 그럼요. 또 흥행할 수가 댓글도 안 좋았고 일본 사람들이 니네 위주로 전쟁을 이렇게 해석하냐 왜 우리 일본을 악마화시키냐 악마화시킨 게 있는 그대로 그렇죠. 악마한 걸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니네가 한번 만들어보든가. 니네가 만들면 되잖니.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그게- 고질라도 만드는 나라가. 그게 수줍게 만든 애니메이션이 반딧불의 묘라는 게 있죠. 아, 나 좀 반딧불의 묘를 보고 눈물 흘렸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저도 뭐 울컥하긴 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렇죠. 일본인 그렇죠. 상황에서의 전쟁과는 좀 별다른 개념의 일본이 만들고 있는 태평양 전쟁에 대한 시각을 보면 빠지지 않는 게 그거거든요. 굉장한 피해자. 네. 더군다나 일본이 만들고 있는 태평양 전쟁 영화에서 잘 안 나오는 게 우리가 스타트했다. 절대 안 나와. 그러네. 오늘의 가장 포인트는 먼저 시작한 거를 갖다 얘기 안 하고 사과를 안 한 거잖아요. 다만 6, 70년대 일본에도 의식 있는 감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일 전쟁 먼저 시작하고 이런 거 왜 아실 거예요, 감독님은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예. 그 소설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만든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아 그래도 얘네들이 이런 의식 있는 감독들이 있네라고 하는데 묻히죠. 아, 그렇죠. 그런 게 묻히고 나서 대부분의 일본 영화 보면 스타트가 안 나와요. 어쨌든 이 미드웨이 영화가 이제 이래서 이제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의 승리로 끝나고 일본이 이때 퇴각을 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이후부터 이제 전쟁의 양상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 갔던 게 일본의 가장 긍지 높은 제1항공함대입니다. 항공모함 6척. 일본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지금 태평양에 미국 항공모함 3척밖에 없다. 우리 6척이면 2대1이지 않냐.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네. 그런데 일본 생각하고 다르게 미드웨이 해적이 벌어지기 직전에 항공모함 한 척이 더 와요. 미국에서. 네네. 6대 3하고 6대 4는 조금 달라요. 근데 워낙 일본 해군이 바보짓을 많이 하면서 미국이 항공모함 2척을 잃었지만 한 척은 나중에 이제 수리하거든요. 미국이 항공모함 한 척을 잃을 때 일본군은 주력 항공모함 4척이 격침됩니다. 그럼 이건 뭐야? 전력의 4분의 3이 날아간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있던 모든 파일럿들이 베테랑 파일럿들이었어. 베테랑 파일럿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파일럿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이 일본하고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년간 태평양 해전을 갖다 곳곳에서 괌 전투라든가 뭐 어디 뭐 과탈카날 전투가 제일 좀 심각하게 과달카날은 일본 육군의 폐해가 너무나 극명해 보여져요. 우리가 보통 일본군이 야습에 강하고 굉장히 잘 싸운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 미군이 일본군한테 공포감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 일본군들은 슈퍼군이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네. 아무리 총을 쏴도 얘네가 빗발 친 총알 속도 뚫고 들어오는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과달카날에 주둔했던 미 해병대가 화망을 기관총으로 아주 엄청나게 화망을 구수적어요. 근데 일본군이 야습을 합니다. 한 1000명이 상륙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일본군 야습의 월칙이 뭐냐면 밤에 총 쏘지 말라요. 총 쏘면 들키니까 착검하고 가서 그냥 찌르는 이걸 거예요. 하라. 근데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조명탄 쏘고서 조용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군이 또 총 쏘지 말라고 해놓고선 더스카키 돌격하면 또 으아 이래요. 만자이 그러니까 차량피아 만세 미국 이러면 저 병 왜 저러지? 조용하라 그냥 오네? 야 한번 기관총 쏴볼래? 줄 서서 죽는 거야 애들이. 한 번 전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일본군이. 한 10,000명 갖고 왔어. 이른바 작전의 신이라는 놈이 같이 와요. 찌지 마사노부라고. 근데 찌지 마사노부가 이름이 찌지 마사노 찌지 마사노부예요. 근데 얘가 작전의 신이라면 작전을 정교하게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야. 천황폐하의 영을 받아서 일로 전진하라. 이게 작전이야. 그러니까 무속진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일본군들이 야 우리가 작전을 하달받아야 되는데 천황평화의 명을 받아서 일로 전진하라고? 이거 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국에다 찌지 마사노부가 뭐라고 전문 보내냐면 미군은 썩어 빠져서 지금 테니스 치고 있다. 우리가 한번 딱 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요. 또 돌격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또 작살나요. 그래서 작전의 신 찌지 마사노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네들이 바보 같은 거야. 왜 탓을 해도 너네들이 바보 같은 거야. 본관의 작전은 완벽했으나 이거를 실행하는 지휘관들이 졸렬했다. 난 이거를 바로 대본영 가서 보고할 거라고 도망갑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도 조직의 문화가 그러니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드웨이 해전도 그렇고 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리더들도 일본의 리더 조직 문화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게 암만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고 강한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도 지는 것 같아요. 자, 미드웨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김시선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미드웨이 영화의 가장 명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제 전쟁 장면은 너무 기자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가지고 그거 말고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인트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인트로에서 바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국의 무관하고 미국의 무관이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앞에 일본 병사들이 오리잡이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살짝 설명해 드렸지만 존 포드 감독의 미드에서도 오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여기에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독이. 근데 이제 그 오리잡이를 일본 군인들이 막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약간 이제 영국 무관은 무시하고 미국 무관은 저렇게 집요하게 잡는 애들 자체를 경계해야 돼 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진주만이 벌어지고 미드웨이 해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아주 길게 보여줄 수 있는 복선이 초반에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감독님은 전쟁을 잘 표현하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극본 자체로 보자면은 앞에 중심을 정말 잘 잡아놨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을 되게 몰입하기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리잡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장면이라고 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 야마모토 함장하고 미국 항공모함의 함장 니미츠 니미츠 사령관. 네, 사령관의 비교되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그게 같아요. 핵심이죠. 전체주의와 궁극주의 뭐 상황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전략을 다 세우는 사람과 피부병을 앓지만 계속 함선에 머물면서 갖고 있는 생각의 전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비교되면서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미드웨이가 갖고 있는 군사력에 대한 비교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비교가 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좀 니미츠. 저 니미츠가 좀 아쉽더라고요. 왜 아쉬웠냐? 원래 니미츠가 굉장한 미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잘생겨서 진급이 빨랐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굉장한 미남인데 우디 헤럴스는 그렇게까지 뭐 미남은 아닌 거예요. 그때 또 머리가 있대요? 가발이에요? 가발이에요? 가발이죠. 브래드 피트 맞지 않았을까? 약간 좀 더 포스 있는 스타일을 원하셨던 것 같고 영화 속에서는 약간 우디 해러슨이 연기하면서 위트 있는 사령관 느낌을 좀 표현했고 근데 기자님이 설명하시고 보니까 그런 멋있는 브래드 피트 같은 느낌에 나왔어도 되게 포스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또 아이러니가 있죠. 니미츠는 원래 독일 출신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니미츠예요? 아이젠하워도 독일 출신이에요. 아하 워럭 그러니까 잘 싸운 애들은 전부 다 게르만 출신이에요. 다. 이름 보면 진짜 다국적인 거야. 미국 쪽은 스티븐 스필버그 유태인 쪽인 거야. 자, 아무튼 이 미드웨이 이 평가는 참 여러 가지로 나뉜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전투 장면은 막
막 내려가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을 잘 만들었는데 서사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CG가 생각보다 좀 엉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화 진주만의 서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이클 베이의 네. 마이클 베이 거기다 감독의 왜 사랑 얘기를 넣어요? 차라리 서사 없이 담백하게 가는 게 낫다. 미드웨이를 사실 보려면 이제 진주만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태평양 전쟁도 있고. 근데 저는 앞서 얘기해드렸던 돌아는 꼭 한번 보고. 명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보고 다른 영화들을 좀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200% 동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결론으로 따지면은 그냥 미드웨이를 보는 것보다는 영화를 보다를 먼저 보면은 이해가 확 되죠. 뭘 보고 이제 옥석이 딱 가려지면서 돌아갈 필요 없죠. 돌아를 보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때 군사력이 이렇구나. 또 샤를님이 나오셔서 얘기해주고 미드웨이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보잖아요. 맛있어. 영화가 맛있게 돼. 저는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미드웨이 영화 자체가 액션 장면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로랜드 에머리 감독이 인디펜더스 데이도 그렇고 옛날 스타게이트라는 영화도 만들었던 네네네. 감독인데 정말 사실은 되게 재밌게 그거를 맛깔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증도 꽤 잘 돼 있는 편이고 그래서 오늘 설명 들으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보통 영화를 보면 감독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시작 인트로 부분이거든요. 영화 시작에서 15분을 관객을 잡지 못하면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15분 안에 말 그대로 집중 포화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 자체가 아사무사한 이게 갈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흔들리는 곳에서 포커스 인아웃이 계속 되다가 결국 총소리와 함께 이게 포커스 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장면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했던 장면이면 분명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얘기가 그 안에 다 있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감독님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막 터지고 막 재난 긴박한데 영화 전문가. 하는데 앞에 부분은 정말 고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참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 영화를 보다 해서 참고하셔서 미드웨이를 다시 한번 보시면 더 맛있게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